반갑습니다. 닥터 부메랑입니다. 오늘은 불안장애 그리고 우울증에 대해서 그 증상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런 증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뭐가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장애, 또 우울증, 그게 이제 굉장히 비슷한 뿌리가 많이 있어요. 증상들도 이제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쉽게 뭐랄까 좀 불안하고 늘 좀 초조하거나 좀 기운이 없고 내가 좀 이렇게 힘이 없는 존재로 막 느껴지고 점점 약간 악의 순환, 이렇게 그죠 뭐랄까 이렇게 악순환이 되죠. 피곤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점점 그런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죠. 처음에는 뭐 하루에 그런 시간을 보통 1시간, 2시간 정도 느꼈다면은 그 점차 만성화가 되면은 뭐 하루에 뭐 심한 경우에는 막 깨어있는 시간의 거의 절반 이상을 막 그런 감정으로 그런 감정을 갖고 지내기도 하고 더 심해지면 이제 항불안이라고 해서 이제 거의 모든 시간에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불안과 우울증을 호소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관련된 책들을 읽고 또 상담소에서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과 이제 상담을 하면서 좀 느낀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기저에 깔린 감정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불안 장애나 우울증, 기저에 깔린 그런 분들의 기저에 깔린 감정들이 되게 많은데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뭐 죄책감이 많은 분들도 있고 자괴감이 많은 분들도 계시고 자기 어떤 그 바디 이미지, 몸의 그 신체의 뭐 생김새나 이런 게 되게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이유들도 있는데 오늘 제가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수치심입니다. 수치심. 영어로는 shame이라고 하죠. shame. 그러니까 저희들도 일반 대화, 일상 대화에서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뭐 그냥 가볍게 아 창피해, 아 쪽팔려, 뭐 아니면 조금 이제 형식적인 자리에서는 뭐 면목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좀 얘기하거나 그러죠. 이게 다 이제 수치심과 관련된 그런 표현들인데 왜 이제 그런 게 불안장애나 우울증과 관련이 있냐? 그거에 대해서 좀 지금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전통 사회와 비교했을 때 두드러진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랄까 굉장히 다양성, 삶의 방식이 다양해진 사회예요. 그러니까 뭐 저희들의 할아버지 세대들 때만 해도 뭐 한 60년에서 80년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이 전통 농경 사회였잖아요. 그죠? 그냥 일부 그 뭐 그냥 도시 서울 지역 정도만 제외하고는 거의 뭐 전국이 다 뭐 농사 짓고 목장에서 이제 소 젖짜고 막 이런 그런 사회였는데 많이 바뀌었죠 그동안. 그리고 이제 이건 한국뿐만 아니에요. 뿐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그런 과정을 겪어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화됐고 현대 사회 속에서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는 방식도 굉장히 뭐랄까 복잡해졌어요. 또 문화별로 또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많아지고 있고 그게 섞이다 보니까 또 글로벌 사회 뭐 글로벌 사회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만큼 문화적으로 또 어떤 제도적으로 신경 써야 될 게 그만큼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장점도 있지만 재미있기도 하고 근데 반면에는 약간 그 수치심을 유발하는 그런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약간 극단적인 그 예인데
이제 그 드라마나 이제 뭐 영화 보면 옛날에 그 영국 그뭐 귀족들이 식사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뭐 칼도 막 그냥 굉장히 많은 종류를 쓰고 포크도 그렇고 뭐 다 놓는 위치도 다 각 막 그 매뉴얼이 있고 뭐 뭘 먼저 쓰고 그다음에 뭘 하고 그다음에 뭘 고기를 썰고 뭘 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은 뭐 이 사람은 교양 없는 사람 막 이렇게 막 평가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것 그 성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도 그런 어떤 틀 같은 게 되게 많아요. 이거를 제대로 안 하면 수치심을 느끼게 돼버리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소위 그 이즘,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이제 무슨 주의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제가 이제 자주 얘기하는데 뭐 성차별주의부터 해서 뭐 능력주의 굉장히 요즘에 만연하고 있죠. 뭐 연봉이 얼마냐, 자본주의 사회인데 뭐 돈을 얼마나 버냐, 능력이 있냐 없냐, 그런 걸로 막 사람을 판단해 버리잖아요. 그냥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 사람을 좀 보고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다양할 수 있는데 그냥 뭐 학벌, 뭐 어느 학교 나왔어, 무슨 일을 해, 무슨 돈을 얼마나 벌어, 뭐 이런 거. 근데 그거에도 많죠. 뭐 그 외모를 보는 그런 주의. 그러니까 영어로는 루키즘이라고 하는데 한국 문화에서도 굉장히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한국 프로 뭐 텔레비전 보면은 그 개그 프로나 이제 코미디 프로에서 외모를 갖고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우습게 하는 소재가 많이 쓰이잖아요. 뭐 그게 나쁘다, 꼭 나쁘다 이런 거보다는 그만큼 어떤 한국 문화에서도 뭐 어떤 루키즘에 대한 그런 만연함이 점점 어,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저는 느껴요. 음. 그러니까 뭐 이런 이즘들이 되게 많아요. 능력주의, 외모주의, 뭐 나이에 대한 에이지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이즘 속에서 우리가 이제 자꾸 자기를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런 렌즈를 통해서 자기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그냥 거기에서 자기가 부합하는 어떤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그냥 나는 내가 싫고 막 난 패배자 같고 막 이렇게 수치심을 깊이 그냥 뿌리 깊게 느끼게 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게 된다는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그 내 자신에 대한 어떤 믿음이 생겨요. 이제 그게 이제 수치심의 시작인데 수치심에 대해서 이제 정의가 되게 다양한데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수치심이라는 게 뭐 순간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길거리 가다가 어디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다. 공원에서 사람들 많이 보는데 창피하죠 순간적으로.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수치심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막 그렇게 창피해지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건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제 느끼는 그런 신념, 느낌, 그냥 내가 나를 딱 보는 그런 어떤 그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떳떳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막 남에게 막 나를 막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이렇게 숨기고 뒤로 물러나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수치심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내가 나 자신을 보는 그 믿음이 너무 안 좋으면 왜곡이 시작되죠. 그냥 내가 내가 싫고 그러니까 막 패배자 같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만 있으면 되게 반응을 크게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열등감이 있고 내가 좀 능력이 없고 뭐 외모도 별로고 막 이렇게 내 자신을 믿어버리면 남들이 그거와 상관없이 뭐 어떤 일을 할 때 지적을 하거나 뭐 내가 간단한 실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해도 만약에 이제 회사에서 뭐 지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10분 늦게 왔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부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근데 그거를 불필요하게 자기의 그 갖고 있던 수치심과 연결해서 막 그걸 이해해버리고 그렇게 될 때가 많아요. 그건 이제 그 사람이 뭐 이상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막 수치심이 많아지면은 왜곡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폭력성 같은 것도 막 생겨요. 그걸 남한테 막 그렇게 막 폭발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그거를 이제 자기 내부 안에서 자기 자신한테 폭발시키기도 하고
근데 그걸 못 견디면은 막 뭐 어떤 심하게 막 그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다든가 아니면은 뭐 술을 잔뜩 먹는다든가 뭐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수치심이 그만큼 우리도 모르게 무섭고 이런데 우리가 이제 그걸 몰라요, 잘. 내가 이제 수치심이 얼만큼 있는지. 왜냐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서양이든 동양이든 현대인들은 자기 수치심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해요. 그냥 이제 두리뭉실하게 반응하죠. 그냥 뭐 나는 뭐 가끔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뭐 열등감이 조금 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근데 정말 내 자신을 이렇게 정면에서 바라보면서 깊이 쭉 들어가는 그런 작업을 할 그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맨날 바빠서 그런 수치심을 마주하고 그걸 분석하고 깊이 있게 묘사하는 게 그런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제가 글 쓰는 브런치를 통해서 이제 수치심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책들을 읽고 좀 글도 많이 쓴 거는 한 번 썼었는데 그걸 참조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수치심이 많다 보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게 이제 자기 마스크를 막 써요. 막 그걸 가리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어 뭐 수치심을 느끼고 뭐 능력주의 때문에 내가 수치심을 느꼈다면은 막 그런 거를 반대되는 행동을 막 하려고 하죠. 막 이제 능력 있어 보이려고 막 오버를 하고 허풍을 떨고 막 그러죠. 음. 그러니까 또 좀 이렇게 능력 없고 이런 거에 대한 원인을 부정확하게 이렇게 좀 결론을 내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너무 막 뭐랄까 이렇게 공격적이지 않고 착하게만 살아서 내가 막 손해를 보고 내가 막 이런가 막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부적절한 결론을 내버리고 막 분석을 하면 막 착했던 사람들이 막 이상해져요. 막 이상하게 막 무서워지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조차 뭐 이런 현상들을 막 보이는데 제가 이제 브런치에도 예전에 글을 썼었는데 착한 들에 대해서 저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수치심 얘기로 가서 그러면 이 수치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음속 뿌리 깊이 박힌 수치심,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자신 없는 믿음 이런 거, 내 자신이 막 부끄럽고 싫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예전에 그 어떤 우울증 전문가들이 쓴 책들 중에 이제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그거죠. 우울증 걸린 분들에게 가장 좋은 치료법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울증 걸린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자기 자신을 되게 싫어해요. 막 혐오하고. 네. 그래서 일본인 지금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그분이 쓰신 책, 제 브런치에 와보시면 제가 쓴 글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보고 아니면 거울을 안 봐도 그냥 뭐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첫 마디를 자기 이름을 대면서 야 나는 아무개야 나는 너가 좋아 이렇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많은 걸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 자기 자신을 수긍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일단은 수치심을 좀 중화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고 막 그 뭐 칼로 도려내다시피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수치심을 그러니까 수치심이라는 어떤 그런 그 퀄러티의 그 조각이 우리 마음속에 순기능도 해요 순기능 좋은 역할도 하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뭐 없애고 무슨 뭐 세균 박멸하다시피 이렇게 다가가기보다는 적절한 퀄러티의 수치심 필요할 때 느껴질 수 있는 수치심을 갖도록 이렇게 좀 조절하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일단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스토리텔링입니다.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타인과 교류하면서
그동안 내가 내 자신을 봐왔던 그 이즘들 있죠. 뭐 능력주의나 외모주의 뭐 이런 거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좀 내 자신을 뭐랄까 좀 이렇게 나의 이야기를 계속 얘기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내가 오해를 내 자신에 대해서 또 나의 경험 지난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서 얼마나 오해와 왜곡을 많이 해왔는지를 깨닫게 돼요. 계속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뭐 이성에게 뭐 배신당한 이야기라든가 예를 들면 뭐 취업을 못해서 몇 년 동안 고생한 이야기라든가 뭐 아니면 뭐 그 외 다른 뭐 슬펐던 이야기들 창피했던 이야기들 그런 거를 계속 얘기하다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뭔가가 또 느껴져요. 새로운 또 조각이 생겨나요. 리텔링이라고 하는데 계속 얘기하니까 리텔링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이 경험을 굳이 계속 이 각도에서만 바라볼 필요가 없었구나. 이렇게도 바라보고 저렇게도 바라보면 약간 또 새로워지는데 막 이렇게 좀 돼요. 새로운 어떤 의미도 생기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막 발견하게 되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가 가능해지냐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현재에 집중하게 되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이제부터 그리고 이제 미래를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나 어떤 그런 분들과 새롭게 이제 건설해 나가게 돼요. 컨스트럭트. 그러니까 그런 구조 속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수치심을 중화시키고 그런 경험들을 오히려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로 삼아서 이제 건설을 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 이야기하는 거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내 자신을 수긍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뭐 상담을 통해서 아니면 그냥 일상생활을 통해서 만나온 많은 사람들을 보면 좀 제가 이제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건강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죠? 주변에 저 사람은 좀 진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항상 이렇게 활기차고 건강해 보인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꼭 이렇게 뭐랄까 명랑하고 외향적인 성격 뭐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얌전하고 조용한 분들도 되게 건강해 보이고 안정적으로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자기 자신을 인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뭐 인정하는 거 있죠. 나는 너를 인정해 뭐 이런 의미의 인정. 그러니까 굳이 자기를 이렇게 막 무리하게 꾸미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지나치게 장식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줘요 남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본연의 모습에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충분히 자기 자신답게 행동하고 그냥 지나치게 뭐 쇼를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이제 be yourself, 너 자신이 되라. 그러면 그게 어떤 자기 자신감의 기반의 확보 또 어떤 치료의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오래오래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그런 이야기들 듣다 보면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런 분들의 이 삶의 과정이 저는 이제 계속 어떤 이렇게 이런 전이유로 그냥 우울증 걸리고 뭐 불안장애 걸리고 힘들다 뭐 이게 아니고 저는 큰 어떤 그 흐름으로 보거든요. 플로우 지금도 계속 앞으로 나가고 있는 변화해가는 근데 약간 이게 느낌이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 어떤 큰 밭이 생각나요. 벼농사하고 뭐 과일 이렇게 좀 기르는 밭들 그런 어떤 농사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이런저런 이유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자기가 뭐 이렇게 외모나 뭐 성별이나 뭐 이런저런 이유는 자기가 뭐 노력이나 의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동안은 이제 굳이 농사로 비유하면은
자기를 어떤 곡물에 비유하면 그 곡물에 농사하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곡물마다 그죠? 뭐 도라지, 뭐 토마토, 뭐 포도 다 다른데 그 곡물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농사를 못 지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비료나 뭐 날씨라든가 토양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메마르고 좀 이렇게 약간 아직 힘든 상태인데 이제 점점 자기한테 최적화되는 그런 농사 관리 비법 같은 거를 배워가는 저는 학습하는 그 상황으로 좀 이해를 많이 해요. 그런 분들 보면. 그러니까 이제는 적절한 토양을 발견하고 적절하게 물을 언제 얼만큼 줘야 되고 어떤 비료를 줘야 되고 뭐 이런 걸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최적화된 상황들을.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애정하게 되고 자기를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어떤 단계 제가 이제 내담자님들과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이분이 이제는 굳이 상담을 안 해도 되겠다. 건강해졌다. 충분히 독립적으로도 이제 혼자 나랑 안 만나고 뭐 언제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라고 느끼는 그 기준 같은 거를 정하는 요소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강요를 안 해요. 난 이렇게 해야겠다. 예를 들면 열심히 살아야겠다. 뭐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강요적인 사고를 어느 순간부터는 점점 줄이고 그만큼을 뭘로 대체하냐면 자기 자신을 그냥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냥 반응해요. 반응. 그러니까 강요에서 반응으로 변할 때 자기 자신의 그 자아에 대해서 전 그러면은 굉장히 그게 건강해 보이고 굉장히 좋게 저는 그런 모습을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강요보다는 어떤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어떤 바램이나 그냥 어떤 특징이라든가 자기 색깔에 대해서 그냥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반응하는 모습, 강요보다는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영어로는 unlearning, 그러니까 탈학습입니다. 탈학습.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배워온 게 있잖아요. 당연하다고 여겨온 거 살면서 뭐 부모님에게서나 학교에서나 뭐 다른 어떤 기관에서나 소속된 기관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당연하게만 여기지 말고 진짜 이게 나에게 그게 어떤 주요한 건지 진실된 건지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면은 그냥 과감하게 탈학습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만의 이즘은 아니고 나만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담론? 나만의 어떤 담론 같은 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건설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저는 이제 좋게 보는 게 그런 거예요. 이제 사회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어떤 탈학습되어 온 그런 담론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은 외모주의, 그 루키즘 같은 것도 20년 전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좀 개선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좋게 보이고 성차별주의 같은 것도 아직 가야 될 길이 멀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그런 거죠. 근데 사회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던 이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무너뜨리고 버려야 될 거는 이제 버리고 탈학소시키고 영어로는 이제 그거를 이제 디컨스트럭트라고 그래요. 디컨스트럭트 다 이제 무너뜨리고 없앤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담론을 내가 세운다. 새로운 가치관을. 예. 여러분 안에도 이제 쾌쾌 묵은 어떤 그런 불필요하거나 안 좋은 불편하게 만드는 이즘들을 탈학습하고 자신감 있게 여러분만의 스토리를 담론을 구성해 가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더 얘기하고 싶은데 다른 이야기는 좀 나중에 더 시간이 되면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반가웠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수치심 또 그 수치심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도 각자 생각하시면서 본인을 더욱 사랑하시고 스스로를 좀 귀하게 여기시고 행복하게 다가오는
12월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조만간 또 저는 새로운 주제를 갖고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